얼마나 필요한데? 한 5억 정도요. 넉넉하게요. 일단 당분간은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광고를 때려야 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5억. 그 큰 돈을. 제가 나중에 배로 돌려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저는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5억은 아들에게 줄 돈이었지만 제가 지금 주면 분명 아들이 그 5억을 순식간에 날릴 것 같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2억만 송금하였죠.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저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2억만 보내시면 어떡해요?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몇 달도 못 버텨요. 저 그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많이 준 거다.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돈을 너에게 주기엔 위험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나는 이 정도면 너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할 도리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다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잖아요.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요. 이렇게 딱 한 번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뭐,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 변호사 되기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니?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부담했고 2억도 보내줬잖니. 난 너한테 돈을 쓰느라 나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너한테 뭐 하나 바란 것 없다. 제가 효도한다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러다 나 세상 떠나고 나서 효도하겠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 돈 원래 저한테 주실 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저한테 바로 주셨을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니? 왜 그 돈을 당연히 너한테 줘야 하니?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이 돈 너한테 주면 나는 남은 인생 뭘 가지고 살라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니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소송, 말 다 했니? 그래 한번 해봐라.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아들이 어머니에게 5억이란 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2억이란 돈을 받고도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아들이네요. 오늘은 평생 아들 뒷바라지에서 변호사를 만들었지만 그런 아들에게 배신당한 임순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올해 75이 되는 임순자라고 합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써보는 건 처음이에요. 누구에게도 하고 다닐 수 없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니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저에게 있었던 일은 저를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있었던 저에겐 살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선 저희 아들을 낳았던 순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리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평생을 몸쓰는 일만 했습니다. 어려서는 공장에 다녔고 나이 들어서는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결혼 후에는 작은 국밥집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는 공장에서 만났죠.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엔 용접 기술을 배워서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적은 돈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둘 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분들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결혼 후 2년 뒤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었죠. 왜냐하면 모은 돈도 많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면 이래도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겪은 가난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었어요. 정말로 듬직했죠.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서 큰 건물을 짓는 곳으로 몇 달 동안 일을 갔어요. 저 또한 일을 쉴 수 없었기에 임신한 몸으로 계속 가게에 출근을 했죠. 그렇게 8개월가량이 지나고 저는 저희 아들 영진이를 낳게 되었어요. 물론 걱정은 많았지만 막상 천사 같은 아이를 보고 있자니 있던 걱정마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 아이만큼은 절대로 부족함 없이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는 쉬는 날 없이 가게를 나갔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항상 아이를 포대기에 메고 일을 해서 2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손님들과 주변 이웃분들이 봐주시기도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제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희 바람대로 큰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예의 바른 모범생이었어요. 녹록치 않은 집안 사정을 어려서부터 이해했고 나중에 저희에게 꼭 보답하겠다고 말하는 아이였죠. 아들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10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법대에 가고 싶어요. 법대. 웬 법대냐?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호강시켜드리려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고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 변호사가 딱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아들이 저와 남편 사이에서 나왔는지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중에 잘 되는 모습 보셔야죠. 남편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때부터 아들이 변호사가 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가지고 있으니 지원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들의 그 꿈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아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서는 물론이고 유명한 과외 선생님도 붙여줬고 독서실도 가장 비싸고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희의 이런 지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저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죠. 대학에 합격한 날은 정말로 기뻤어요. 셋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원은 이제 시작이었죠. 저희는 아들의 입학금과 대학 등록비, 그리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장학금을 받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희는 아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워낙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학교다 보니 장학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물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도 합격했지만 저희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 욕심을 부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만큼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부모는 자식 자랑으로 산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식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하기도 했죠. 어쨌든 아들은 대학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요. 그렇게 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아들 때에는 사법시험을 봐야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들은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법시험 준비를 했고, 저와 남편은 계속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벽은 굉장히 높았어요. 아들은 매번 아쉽게 떨어졌고, 계속해서 도전했어요. 아들은 지칠만도 한데 묵묵히 버티며 공부에 열중했죠. 저와 남편 또한 아들이 변호사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저와 아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요. 바로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엔 가지 않던 위험한 현장에 돈을 벌기 위해 갔다가 안전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억지로 우기며 산재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았죠. 남편 말고 여러 피해자분들이 있었던 터라 가족끼리 단합해서 회사에게 요청했지만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죠. 저는 하늘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아들을 혼자 키울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더군다나 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죽음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미어지는 가슴을 어떻게든 참아내고 아들을 남편의 장례식에 딱 하루만 있게 하고서는 다시 고시원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다른 일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저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아들에게 말했죠. 아무 말도 하지 마렴. 너가 해야 할 일은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거야. 그게 네 아버지도 죽도록 바랬던 일이었다. 날 생각한다고 공부 그만두고 다른 일 한다는 말은 일절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야. 아들은 제 뜻을 알아주었는지 별말 없이 다시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변호사 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저는 넋놓고 앉아있을 수 없었죠. 어떻게든 아들이 변호사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일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껴서 모두 아들에게 송금했죠.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이 지나고 아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아들은 드디어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한 번에 3차까지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와 아들은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아들은 저에게 절을 하며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고, 저 또한 고생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탁자 위에 있던 남편의 사진을 보고 마음속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우리 영진이가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어요. 기쁘죠? 당신 다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나 혼자서 영진이 뒷바라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영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오늘 같이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앞으로도 우리 영진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당신이 거기서도 많이 도움을 줘요. 저는 드디어 아들 뒷바라지로부터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빛나는 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들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네요. 이제 어머니 고생 안 시킬게요. 제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 거예요. 말이라도 고맙구나. 아들은 그렇게 연수원에 들어가 교육을 받았고, 이후 작은 로펌에서 새끼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힘을 합쳐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아직 자신만의 사무실을 가지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했고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 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저와 함께 살았죠. 그런 생활이 지속되자 아들은 힘에 부쳤나 본지 가끔은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언제쯤 제 사무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단다. 인생은 길어. 그러니까 천천히 준비해 가렴. 너는 지금까지 다 이루어 왔잖니.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마. 고마워요. 어머니.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아들은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죠. 아들이 일에 치여 사느라 그런지 여자친구 한 번 데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일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저 혼자 걱정하고 있던 와중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에 대해 물었죠. 그 아가씨는 어떻게 만나게 됐니? 지금 다니는 로펌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괜찮아서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됐어요. 근데 성격도 직업도 집안도 너무 괜찮아서 이보다 더 좋은 여자는 만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왔어요. 저도 좋다고 했고 여자친구도 빨리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결혼 준비는 괜찮겠니? 너는 일도 늦게 시작해서 모아둔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모아둔 돈도 사무실 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아둔 거잖니.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결혼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쪽에서도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만나 뵈었고. 네, 그럼요. 제가 변호사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던걸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조금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집안에 공부로 성공한 사람이 없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집은 어떻게 할 거니? 다행하게도 처가에서 신혼집은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사무실 차릴 돈은 아낄 수 있게 되었어요. 뭐라고? 집 한 채를 다 해주신다고. 네, 맞아요. 큰 집은 아닌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 정도 하는데? 아마 7억은 넘을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줄 자금으로 1억 정도를 힘겹게 모아왔었거든요. 제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가에서 집을 해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조금은 초라해지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말했죠. 아들아, 근데 이렇게 그쪽 집안으로부터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 싶구나. 그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고 너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만 그러다 너가 붙잡혀 살지 않을까 걱정이 돼. 사무실은 잠시 미루더라도 내가 모아둔 1억과 너가 모아둔 돈을 좀 해서 반반씩 내면 어떻겠니? 어머니 1억 가지고 티나 나겠어요. 거기다 제가 모아둔 돈 합해도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 마음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아들은 기분이 좋은지 매우 행복한 표정이었죠. 아마 일이 잘 돼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을 급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쳐 보이는 아이였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인상도
깔끔한 미운살 하나 없는 누가 봐도 잘 사는 집에서 자란 아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아내 하나는 잘 골랐다고 생각했고, 저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후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도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드님을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은 아이입니다. 저야말로 따님을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사위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사위가 이제 곧 로펌에서 나와서 개인 사무실을 차린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더 큰 지원이 필요하겠던데요. 저희도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사무실은 도와드리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집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신혼집으로 괜찮은 아파트에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쪽엔 잘 알아서 괜찮은 아파트로 알아봤다고 하니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돈,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처가 쪽에 붙잡혀 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요. 저희는 사위가 나중에 꼭 큰 로펌을 자기 손으로 키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업가인 저로서는 투자를 하는 거지요. 저희 뜻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마음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에 미안했지만, 그래도 집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돈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렇게 돈이 많은 거야? 아버님은 건설업 쪽에서 일하세요. 예전엔 큰 건설회사 사장까지 하셨다가 지금은 나와서 따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회사에 고문직으로 있기도 하시고요.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너한테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잘해야죠. 제가 못하면 그 돈은 지원이 아니라 다 빚이에요. 저는 약간의 부담감과 잘해내겠다는 다짐이 섞인 아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갔고 안심하고 있던 저에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사실 처가 쪽에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결혼 비용은 저희가 부담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때는 아무 말 없으셨잖니. 네, 맞아요. 원래는 결혼식 비용도 반반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무슨 연유이신지 마음을 바꾸셨더라고요. 딸 결혼식 하는데 남편 쪽에서 뭐라도 해줘야 면이 산다고 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집도 해주시는데 우리 쪽에서 뭐라도 해드려야지.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 넉넉 잡아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1억이나.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거니? 예단, 예물, 호텔 결혼식장에다가 혼수까지 다 포함해서요.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저는 어차피 아들이 결혼했을 때 주려고 했던 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히 줄 수 있었죠. 알겠다. 다만 너무 과한 결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신혼이고 모아가야 할 텐데 조금은 아끼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셔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 정도는 써야죠. 아니다. 절대 아니야. 차라리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너 사무실 내는데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1억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게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될 것이란 걸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출가를 해버리니 허전하더라고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저도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뒷바라지 한 세월이 있어서인지 계속해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게에서 한 음식들을 싸서 아들네 집에 방문을 했죠. 며느라가 너희가 좋아하는 곱창전골을 좀 싸왔다. 사돈 어르신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넉넉히 싸왔으니 꼭 맛이라도 보시라고 전해주렴. 어머님 잘 먹을게요. 매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곱창전골 좋아하세요. 어머님 음식 솜씨는 최고니까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항상 저를 밝게 맞이해 주었기에 저도 음식을 싸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자주 놀러 오라는 말을 했어도 아들 내외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만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리고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본 후 방문을 했죠.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고 준비한 음식을 싸서 아들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일 때문인지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함께 싸온 음식들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야, 요즘 힘든 건 없지? 네, 어머님. 힘든 거 전혀 없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능력은 좋아도 가끔 고집이 세서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 너가 잘 보살펴 주렴. 네, 어머님. 근데 영진이는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거야? 아니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 영진이가 골프도 치니? 네, 요즘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그거 맞춰준다고 요즘 레슨도 받고 열심히 하네요. 그래. 골프 그거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 지금 열심히 돈 모아서 사무실 차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일 텐데. 뭐 남편이 생각이 있겠죠? 저희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저는 보기 좋게만 보이던걸요? 그건 그렇지만 말이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한 말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때 아니냐. 저는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 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살면서 한 번도 사치스러운 것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골프가 사치스럽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들은 이전에도 왜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줄 모르겠다고 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걱정대로 사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까웠을 뿐이었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애였는데 요즘 사돈에게 잘 보이려고 골프만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저에겐 가슴 아프게 들렸었죠. 근데 며느리는 저의 그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표정이 굳었고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남편이 능력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사무실 차릴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능력이라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충분히 그럴 여유가 있으니 남편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사무실 차리게 도와줄 돈이 있었어도 안 도와주신 건 저희 남편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사무실을 차려주면 얼마나 잘 해낼 사람인지 아버지는 알고 싶으셨던 거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구나 아가야. 나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었어.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자주 음식 가져오실 필요 없어요. 먹고 싶으면 저희가 가서 먹을게요.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며느리 태도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았죠. 저는 다시 집으로 왔고
다음부터 입 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냅둬야겠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 너무 집착을 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은 아들만 바라보고 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들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 주민들과 어울렸습니다. 다만 아들을 이쁘게 봐주시는 사돈과 아들을 잘 보필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서 선물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돈 없는 사정에 백화점에서 비싼 굴비 세트를 사서 사돈과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사돈네가 저희 집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였죠. 하지만 선물을 받고도 며느리와 사돈 측에서는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잘 먹겠다는 한마디만 됐었는데 말이죠. 저는 혹시 선물이 배송이 안 되었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해 물었죠. 아들아, 내가 굴비 세트를 사돈네랑 너네 집에 보냈는데 혹시 도착했니? 택배 회사에서는 도착했다고 문자가 오긴 했는데 너희한텐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어머니, 받았어요. 근데 말씀이라도 하시고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돈어른하고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냄새도 맡기 싫어하신다고요. 아내도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생선 보고 장인어른 표정 안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더 민망해지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너한테 물어보고 보낼 걸 그랬구나. 어떡하니? 뭘 어떡해요. 제가 잘 처리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 신경 써주시느라 그러는 거 알겠는데 처가 쪽은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계속 나서시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나는 그냥 너를 너무 잘 대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그런 거야. 알죠, 알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마음 잠시 넣어주세요.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저 지금 장인어른이랑 잠시 골프 치러 와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고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아들 말대로 제가 한 행동이 아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요. 다만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처가 쪽 편만 드는 것 같았고, 아들마저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죠. 저는 뭔가 처가와 아들 내외로부터 동떨어져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죠. 가장 가까웠던 아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일이 종종 있자 저는 심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전화하는 횟수도 줄이고 아들네 가는 횟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죠. 결혼 전에는 자주 우리 가게에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는데 말이에요. 역시 어머니가 해주는 순대국밥이 최고예요. 서울 맛집 다 돌아다녀봐도 이것보다 맛있는 곳이 없다니까요. 저는 결혼해서도 평생 여기서만 순대국밥 먹을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가게에 오지 않은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볼 생각에 기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동원해서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싸줄 반찬도 가득 준비해 놓았죠. 하지만 그렇게 당일 아침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어둡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구나. 어차피 이따 볼 텐데
뭐하러 연락까지 다 했어. 아, 어머니 사실 오늘 가지 못할 것 같아 연락드렸어요. 뭐라고? 너희 온다고 해서 음식까지 다 해놨는데. 죄송해요. 지금 장인어른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많이 심각하시니? 네, 조금요. 신장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입원을 오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이쪽에 신경을 좀 써야 해서 연락을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신경 쓰지 말거라. 사돈께 꼭 쾌차하시라고 전해주고. 네,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엔 꼭 순대국밥 먹으러 갈게요. 그래. 바쁘면 내가 가도 되니 부담 가지지 말고. 네, 어머니 푹 쉬세요. 그렇게 전화를 끄는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저는 잔뜩 차린 음식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저 많은 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그 많은 음식들을 주변에 다 나누어 주었고, 그래도 남은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사돈이 아프시다니 걱정이 되기도 했고, 병간호를 해야 할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번에 며느리가 말했듯이 서로 불편해질 수 있기에 저는 그런 저의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잠시 가게 일을 쉬는 동안 휴대폰을 열고 아들과 며느리의 카카오톡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무심결에 보게 된 거였죠. 아마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일 거예요. 근데 최근에 며느리의 카카오톡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진에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르신들이 골프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전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 사진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과 며느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일 며칠 전에 저는 아들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 불만 표한 것이 마음에 걸려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사서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옷 한 벌, 그리고 며느리 옷 한 벌 이렇게요. 사진 속의 며느리와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분명 제가 사준 옷이었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저에게 말했던 아파 보이는 사돈 어른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저희 생일날 오지 않았던 이유가 사돈이 아파서가 아닌 사돈 부부와 골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아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아들에게 물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사돈 어르신은 안녕하시니? 장인어른이요? 지금 병원에서 병치레 중이시죠? 그거 사실이니? 내가 보기엔 엄청 건강해 보이시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 생일 때 어디 갔었니? 사돈 부부랑 며느리랑 같이 골프 치러 간 거 아니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니? 거기에 어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던 것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이 더욱 미워서 지금까지 서운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너가 나를 찾아오기보다는 사돈 가족과 더 잘 어울리는 건 알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았어. 사돈 집안이 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바랬니? 그냥 따뜻한 전화 한 통, 가끔 찾아와 얼굴 보여주는 것 정도만 바랬던 거야. 그러지 못할 망정 나를 만나러 오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해. 아들은 제 일방적인 이야기에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곤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사정이 복잡해요. 그게 사실 말이에요. 됐다. 변명은 듣기 싫다. 오히려 나만 초라해질 뿐이야. 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건 기정사실이니까. 참 실망스럽구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쏟아냈으면 마음이 시원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게 구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에 들지 못해 계속 몸을 뒤척였죠.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저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봐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저는 아들과 더 이상 이야기할 자신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이런 관계로 남을 순 없었습니다. 더 어른인 제가, 그리고 어머니인 제가 먼저 용서를 해야 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잘 추스르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진심을 나누고 싶어서였죠. 아들아, 네,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셔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미안하구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일을 열심히 해서 제 힘으로 사무실을 차려야 했는데 장인어른 도움받아서 개인 사무실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제 힘으로 규모가 괜찮은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아니다. 괜찮다. 다 부족한 내 탓이지. 이해한다. 하지만 서운한 것도 사실이야.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단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러냐? 이제 제 사무실을 차리기로 했어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수월하게 사무실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이니? 얼마나 지원해 주시는데? 아마 반 이상은 지원해 주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모아온 돈으로 하고요. 이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구나. 그렇게 계속 사돈의 돈을 받아 쓰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말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사무실 잘 되면 제가 배로 갚아드릴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 어쨌든 저희 이제 화해한 거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고 화해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배운 것들이 있었죠. 제가 아들 부부에게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되더군요. 아들이 계속 사돈에게 붙잡혀 살 것만 같았어요. 만약 사무실이 잘 안 되기라도 하면 더욱 더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앞으로 할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이제 화해를 했으니 다시 평온한 날만 지속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들도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죠. 어쨌든 그러던 중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남편의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남편 말고도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싸운 결과였어요. 그 일은 소송까지 갔고 노동청까지 합세해서 저희 피해자 손을 들어주었어요.
정말 오랜 싸움이었죠. 저는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도움을 주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 건설회사가 너무 거대한데 비해 저희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변호사인 아들도 이기기 힘들다고 했던 건이었어요. 근데 가족분들 한 분이 여러 시위를 통해 언론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사실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목숨감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들에게도 알려주었죠.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마음이 뭉클한 것 같았어요. 저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 꼭 남편이 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하늘에서 보내준 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아들이 어려울 때 꼭 써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의 생일날이었죠. 화해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생일이었죠. 어떤 일이 있었든 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생일을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은 뭐하니? 요즘 사무실 일이 바빠서요. 대충 넘겨야죠. 제 나이에 생일 파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너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해다 줄까? 미역국은 먹었어. 네, 아침에 아내가 해줘서 먹고 나왔어요. 반찬은 괜찮아요, 어머니. 하시려면 힘드실 텐데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다. 그냥 매일 하던 반찬에 몇 가지 더 하는 건데. 같이 밥 먹을 시간 없으면 그냥 전해주고만 오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 일이 바빠서 그만 끊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는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집 앞에만 두고 오자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사도 안 하고 문 앞에만 두고 오려고 했죠. 그래서 가게가 끝난 뒤 저녁에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네 집 앞에 섰는데 아들네 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사돈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워낙 우렁찬 목소리라 알아채기 쉬웠죠. 그때의 제 마음을 어떻게 전달드릴 수 있을까요? 마치 이 넓은 우주에 저 혼자만 있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또 거짓말을 한 아들에게 매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더군요. 계속해서 안쪽에서는 크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처가 식구들과 있는 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인생을 응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또 집착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티를 내는 것 같을까봐 반찬도 두고 오지 못했죠. 저는 집에서 그 반찬을 혼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았죠.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현명하게 사는 것일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소외감도 느끼고 싶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어느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로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요.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요. 40년 넘게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할 때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그래서 저희 오빠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대전으로 이사 간다는 문자 하나만 남겼죠. 그 말에 아들은 잘 생각했다는 답장 하나만 보내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바뀌니 도리어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친정 식구들과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한동안 아들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올케와 함께 화초 키우기에 빠져 한창 즐기고 있을 때였죠. 돈도 가게를 정리한 돈과 남편이 남겨둔 돈이면 남은 인생 충분했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 때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가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럴 때만 가끔 가슴이 아팠고 평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꺼낸 말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머니, 혹시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1년 넘게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사무실 열어서 굉장히 바빴다는 거요. 그래서 연락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 돈이 왜 필요한데? 너희 사돈 내 돈 많잖니? 사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규모만 크게 늘렸다가 인건비와 사무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오랫동안 적자예요. 그러게 왜 이렇게 크게 한 거야? 적당히 너의 능력에 맞춰서 했어야지. 어머니가 이쪽 일에 대해서 뭐 아세요? 그래, 나 모른다. 그럼 잘 아는 너가 이겨내지 그러니. 사돈 쪽에 부탁해 보든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 사이에? 장인어른은 지금 저를 못 믿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얘기를 꺼낼 때면 계속 자리를 피하세요.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저한텐 어머니밖에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떨렸고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억 정도요. 넉넉하게요. 일단 당분간은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광고를 때려야 하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5억. 그 큰 돈을. 제가 나중에 배로 돌려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저는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5억은 아들에게 줄 돈이었지만 제가 지금 주면 분명 아들이 그 5억을 순식간에 날릴 것 같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2억만 송금하였죠.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화가 난 채로 저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2억만 보내시면 어떡해요? 제가 5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몇 달도 못 버텨요. 저 그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많이 준 거다. 내가 보기엔 지금 이 돈을 너에게 주기엔 위험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나는 이 정도면 너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할 도리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뭔데요? 다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잖아요. 집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요. 이렇게 딱 한 번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뭐,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지금까지 너 변호사 되기까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니?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부담했고 2억도 보내줬잖니. 난 너한테 돈을 쓰느라 나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면서도 너한테 뭐 하나 바란 것 없다. 제가 효도한다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그러다 나 세상 떠나고 나서 효도하겠다.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 돈 원래 저한테 주실 돈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분명 저한테 바로 주셨을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니? 왜 그 돈을 당연히 너한테 줘야 하니? 내 인생은 없는 거야. 이 돈 너한테 주면 나는 남은 인생 뭘 가지고 살라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계속 이러시면 저 어머니한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소송, 말 다 했니? 그래 한번 해봐라.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들은 이제 제가 알던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욕보일 놈이 아니었죠. 분명 돈 많은 처가에 물들어 뭔가 잘못된 것만 같았어요. 저는 제 가게를 정리한 돈만 남기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그 돈을 아들에게 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만 남기고 2억을 작은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만약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들에게 줄 것만 같았죠. 그 이후로 아들에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소송까지는 걸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계속 무시하자 아들은 제 뜻을 알았는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써 제 마음을 다 잡고 남은 제 인생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은 1억은 언젠가 아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는 날이 오면 그때 주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역시나 아들이 사무실을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죠. 제가 돈을 줬어도 언젠가 망했을 사무실이었습니다. 당시엔 아들에게 너무 화가 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부모로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요. 왠지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고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인생에 집중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 그 힘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에 공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7,000분을 넘어섰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